같은 게 아니고 가족한테 부탁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헷갈리시나 봐요. 네, 이제 나오네요. 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나와요? 화면 나와요? 아직 안 나오고 광고 다음에 나와요. 부르 나옵니다. 네. 그래 이게 예정 시간이 몇 분 정도?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오늘은 그냥 1시간 내로 한 하되 시간 이렇게 내로. 상황 보면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편안하게 두 분 뭐 하시고 대본대로 가는 거 다 아니니까 중간에 또 필요하신 질문하시고 네. 또 제가 너무 좀 어색하다 싶으면 또 엉뚱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평상시 우리 해피쉐어링 미팅하는 것처럼 편하게. 지금 됐습니다. 자, 네, 행복을 드리는 해피 케이블입니다. 무엇을 말일까요? 아직 텔레비전이 끄기전이 안 나오거든요? 아, 네, 고객님. 불편하셨는데 지금 TV가 잘 안 나오신다고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멈췄어요. 지금 뭘 넣느냐 마느냐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끊겨버리면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혹시 인터넷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그럼 인터넷 컴퓨터 되는 거예요? 네. 고객님 그러면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일이에요. 나일이 고객님. 그럼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확인 부탁할게요. 무슨 주민번호? 그럼 개인정보잖아요. 그거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금 헬스케이블 사용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등록 안 돼 있어요?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위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아야 고객님 정보 확인. 그럼 문제 있으면 정보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딨어? 돈을 다 받으면서. 고객님 그게요. 시스템의 문제를 좀 바꿔야지. 말도 안 돼. 고객님 이러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되냐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일단 고객님의 주민번호 진짜 이러지 마요. 그만해. 그럼 매니저 갖고 가요. 저기. 뒷사람 바꾸라고.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머리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삶 속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것.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것들. 아니면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진 상황으로 간절히 필요한 새로운 프레임. 글로 배우는 인생 공부는 가라. 사람이 책이 되는 휴먼 라이브러리. 자, 지금부터 지식을 모아 지혜를 나누는 해피쉐어링의 휴먼 라이브러리 유스트림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단 6명밖에 안 되는데 600명 같은 환화.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쉐어링의 휴먼 라이브러리 생방송 진행을 맡게 된 정하진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할까요? 예. 네, 이자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박남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 뭐 통화 내용 들으셨지만 사실 실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상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이자현 씨 있는데 굉장히 쩔쩔매시더라고요. 네. 텔레마케터 역할을 맡으셨죠? 네, 실제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고객 만나면 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네. 불끈불끈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그 내용은 아주 정말 극소수고 더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많이 답답하셨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요, 고객이. 먼저 화부터 내고 윗사람 네. 바꾸라 그러고. 바꾸드리면 제가 잘리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정 노동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이런 거 좀 풀어줄 사람이 좀 없을까요?
좀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누구 네. 없을까요? 아, 있습니다. 여기 그 감정노동계의 전문가 예. 김태형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굉장히 각본대로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정노동의 전문가 김태형 소장님을 모셔볼까요? 와, 멋지게 네. 마그니파이까지 이렇게 더운 여름에 굉장히 애쓰셨어요. 네. 감정노동은 하신 건 아니시죠? 아, 육체노동 하고 있습니다. 육체노동. 거위노동.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모셨으니까 우리 김태형 소장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또 직접 본인이 소개하는 것보단 네. 좀 자연스럽게 아까 또 소개해준 우리 박남규 네. 씨가 우리 간단하게 좀 양력 소개 좀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한번 임팩트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은 광고 대행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광고주를 주신으로 모시면서 주님. 주님. 주님으로 모시면서 감정노동의 그 최고치를 경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젖으로 그 사람 잡는 감정노동, 거기 누구 없어 그 발행 후 감정노동 그 관리사 자격증을 또 신설하셔가지고 현재 29기까지 무려 29기까지 배출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와. 네. 예, 그리고 지금 30기를 배출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굉장히 다양한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국가기관하고요, 그 전에 각종 대학 그리고 기관 단체에서 굉장히 이렇게 전국을 누비시면서 지금 방송도 출연도 하시고 그리고 부산의 그 테드에도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그 젖으로 감정노동의 진실 나도 사람이다를 발행하셔가지고 지금 그 최고의 주가를 지금 올리고 계십니다. 김태형 소장님을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 네. 뭐 내용의 임팩트도 있었고 예, 체격의 임팩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디 소장님 마음에 드시나요? 아주 굿입니다. 예, 뭐 그 외에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두 번째 감정 노동의 진실. 예,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스티브 잡스하고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책이 같이 나란히 놓여 있는 걸 봤거든요. 네. 혹시 조작은 아니신지? 실제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를 아, 그렇군요. 찍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멋지세요. 그런 분을 또 이렇게 제 옆에 모시고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고향이 영광인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요즘 뭐 30기를 배출하셨으면 몇 년, 얼마 동안 그렇게 30기를 배출하신 거예요? 29기까지 배출했고요. 예. 네, 한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 1년 4개월 동안. 네. 사실 그런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한다는 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네.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뭐 많이 네. 안 알려져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음. 날이 갈수록 이제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도 많고 네. 지금 자리가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배출되셨을 텐데 그 중에 혹시 뭐 후기랄지 느낌이랄지 그런 공유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 너무 극찬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극찬을. 네, 예. 뭐라고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예. 지난번에 이제 대전에서 28기를 예. 했었는데요. 네. 대전에서 하신 분이 그 교육만 한 20년 하신 분인데요. 네, 자기는 하여튼 무슨 새로운 교육이 있다 그러면 뛰어가서 네. 무조건 네, 따라다니는. 그래서 한 20년 넘게 자기가 자격증 따고 뭐 교육받고 뭐 네. 대학원 비용까지 다 합치면 1억 정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육비로. 네, 교육비로. 네. 네, 하여튼 그런데 예. 그 많은 교육 듣고 그 많은 자격증을 땄는데 음. 감정노동 관리사 이걸 듣고선 자기는 아주 충격을 받았다. 아. 네,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다. 음. 네, 그래서 정말 자기는 강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네. 맞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네. 혹시 뭐 소장님의 외모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감정노동의 어떤 뭐 진실, 뭐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은 분들과 소통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모신 이제 패널도 같이 모신 패널 분들이나 이 앞에서 지금 예 방청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언제든지 뭐 이렇게 말씀 나누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예, 여쭤보셔도 되고 생방송으로 직접 질문하셔도 가능하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태웅 소장님께서 한 5분 정도 감정 노동이란 뭐 어떤 건지 도대체 누가 먼저 이 단어를 시작하게 됐는지 뭐 핵심이 뭔지 개념이 뭔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 감정노동이란 정의가 내려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네. 30년 됐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죠? 그렇게 예, 미국의 훅실드라는 사회학자가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죠. 이모셔널 레이버라고 그 음. 고객의 어떤 기분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웃음과 미소를 지어야 되는 노동이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고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번역된 지가 한 4, 5년 정도 네. 되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라고 해서 네. 학술적으로는 이미 정의가 내려진 상태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30년 전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네. 점에서 좀 다른 이견이 있어요. 저는요. 네. 왜냐하면은 그냥 고객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이렇게 뭐 기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뭐 인격 무시, 네. 뭐 욕설, 네. 비하 이런 데도 네. 불구하고 아니 뭐 신체적 타격까지는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또 일방적으로 종업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자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자살이요? 네, 네. 자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압구정동 사거리가 완전히 마비됐을 적이 있었어요. 한 4시간 동안은. 아,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20대 한 중반의 손님이 네. 고객인데 상당히 이제 매출 많이 올려주는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고객이 와서 40대 한 후반에 그 일하는 아줌마한테 가격을 옛날 세일 가격으로 해달라. 네. 종업원은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불쾌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해라. 20대 중반의 고객이 40대 후반의 아줌마한테 못 긁겠다. 그때 이제 뭐 점점 소리가 커지고 나쁜 소리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CS 매니저가 뛰어왔죠. 네. CS 매니저가 뛰어와가지고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고객 고객 편을 고객 편을 들었겠죠. 당연히 고객 편을 네, 들었죠. 일이니까. 예, 그래서 아줌마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아.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그 자살을 하겠다고 이제 현대백화점 옥상에 아주머니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그 뉴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네. 현대백화점하고 한 칸 띄고 자살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 뉴스가 나옵니다. 나오는 그런 소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각에서 감정노동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되겠어? 그거 뭐 너무 그 작은 일 가지고 뭐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보통 한 1%에서 업종에 따라서는 콜센터 같은 경우에 네. 10%까지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고객들이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총알이 뭐 100발 날라온다고 다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두 발만 맞춰도 그 사망을 하듯이 네. 하루에 뭐 수백 명을 상대를 하는데 그 중에 뭐 서너 명이 와서 나한테 그런 인격적 비하나 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어떤 정신병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노동은 어떤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곳곳에서 가까이에서 그럼 실제로 감정 노동을 겪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들인지 통계가 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나와 네.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자 그러면 뭐 콜센터나 네. 마트의 직원들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전부 다가 감정노동자죠. 맞습니다. 예. 서비스업 종사자가 2011년 통계로 이제 938만 명. 938만 명. 넘었는데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와. 1000만 명이 넘었고요. 자영업자가 800만 명.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실제로 제조업 순수하게 자동차 회사에서 뭐 납땜을 하거나 나사를 돌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한 700~800만 명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2,500만 명으로 봤을 때 이런 서비스업이나 감정노동자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1,700~8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아까 그 뭐 자살 소동 일어난 그런 아주머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때 한 번으로 그런 자살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었겠죠. 뭔가 누적이 됐겠죠. 그렇죠. 지속적인 누적에 의해서 이미 이제 정신적으로는 네. 피폐해 있는 상태에서 네.
극한 상황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또 그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화점에서 실제로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보도된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NS 백화점, 네. NS. NS 백화점에서도 그 미스테리 쇼퍼가 이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네. 매겨가지고 2회 연속 점수가 나쁘게 나와서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CS에 이런 게 있거든요. 고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네. 미소를 띄우면서 네. 두 마디를 해야 되거든요. 두 마디. 두 마디를. 예. 두 마디. 예, 어떤 미소를 두 마디를? 띄우면서 두 마디가 뭘까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뭐 이렇게 네. 예를 들면은 네. 두 마디가 되는데 네. 캐셔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눈도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지금 뭐 빨리 찍어. 바코드 찍기 바쁜데 언제 네. 눈을 마주치고 뭐 감성적인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네. 한다는 게 거의 무리죠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미스테리 쇼퍼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뭐 어떻게 걸린 거죠? 두 마디를 안 해? 한 마디만 한 거죠. 아, 두 마디 중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만 한 거죠. 그 다음에 빠진 게 뭐죠, 그럼? 무엇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걸 안 했다고?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어. 그러니까 빠졌다고 이제 굉장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인사까지. 예, 인사상의 페널티도 받고 그래요. 생각의자라고 이렇게 앉혀놓고 네. 생각의자라는 게 이제 그 종업원 다니는 이런 복도에다가 사람을 앉혀놓고 막 한 1시간씩 벌을 세웁니다. 성인을요? 당연하죠. 어떤 벌을 세우죠? 의자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게 하는 생각하는 의자. 아, 정말? 예. 애기들한테 시키는. 야.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쟤는 CS 성적이 나쁜 애야. 이렇게 이제 다들 아, 다른 사람 다 보이는 곳에서? 당연하죠. 오픈된 곳에서? 아, 그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 길거리에서 멍석 말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처럼 모멸감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엔? 당연 모멸감 정도가 아니라 예. 실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자살하고 싶다 그 순간에. 와. 실제로 NS백화점 같은 게 자살을 했죠. 자살하고.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도 자살한 게 뉴스에 크게 나가지고 실제로 뭐 음으로 양으로 뉴스에 나는 거 안 나는 거 합치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벌칙을 주는 게 이제 예를 든 거잖아요. 그 외에 벌칙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에 같은 경우는 새벽같이 제일 먼저 나와서 문에서 인사하는 저 직원들, 그리고 이제 전날 CS 점수가 나쁜 직원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CS 점수가 나쁜 직원들은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 역할극이라고 그래가지고 CS 점수가 나쁜 사람은 이제 저녁 때 퇴근 안 시키고 연극을 시킨다 역할극. 교육이네요. 교육 차원에서 이제 낮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사실은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두 번 죽이는 거죠. 단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들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심각한 우울증이 55% 정도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우울증이. 우울증이. 그럼요. 그 전체 인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880명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병수실에서 지금 즉시 자살하고 싶다가 34%. 심각하다. 그다음에 고도 우울증하고 중도 우울증 합치면은 약 54%. 가비언 우울증까지 합치면은 80%. 그걸 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냐면 거기에 한 90% 이상이 남자거든요. 기숙자분들, 남자분들이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우울증에 좀 강하다. 이렇게 여자들도 우울증이 약하다. 이런 더 많죠 여자들이 확률이. 통도 많고 통계적으로도 한 두세 배 돼요 여자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의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감정이 대한민국의 커다란 어떤 질병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겪는 뭐 우울증 내지는 뭐 제가 책을 좀 읽었는데요. 뭐 공황장애도 있고 뭔가 뭐 트라우마도 굉장히 오래 가고 굉장히 좀 후유증이 많은 것 같던데요. 네네. 심각합니다.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황당한 공포. 그러니까 공포 공자에 황당한 황자 쓰거든요. 그 공황이군요. 그렇죠. 황당하다 할 때.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쓰는데 이제 고객한테 뭐 한두 번 협박을 당하거나 조폭 같은 고객한테 한번 당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짧게 깎은 그런
그 남자 공룡 안 봐도 아, 똑같은 비슷한 사람만 봐도 예예 막 온몸이 경직되고 막 음. 공포에 떠는 그런 네. 고객들이 많고요. 또 음. 공무원 경우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많이 심각하네요. 소장님, 우리 원활한 진행과 또 시청자분들이 어떤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를 더 집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패널 분들은 좀 네. 목소리를 좀 조금만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괜찮습니까? 예,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마이크 잘, 테스트? 잘 들리죠? 예. 잘 들리십니까?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네. 와, 뭐 우리 또 뭐 박남규 씨나 이자연 씨 뭐 궁금한 거 많으셨던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아,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책을 구입하고 잠깐 좀 봤었는데요. 뇌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감정 노동이라 그러면 가슴에 있는 그런 엉어리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책에, 소장님 책에는 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셨던데 네. 공부를 또 그쪽 부분을 하신 건지 그리고 또 이게 관계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뇌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는데 네. 저는 야매 공부를 했습니다. 야매. 혼자서 야매. 예, 내가 대학원을 사람 잡는 예, 대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야매로 이제 뭐 훌륭한 분 있으면 가서 이제 청강도 하고 네. 뭐 책으로도 보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야매로 배운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뇌과학을 그래서 아마 제가 뇌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재밌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정 노동자와 뇌는 이게 뛸래야 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진상들, 네, 진상들. 예, 진상. 그 전문 용어로는 뭐 상진이 엄마, 상진이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상진이 엄마. 진상의 상자만 해서. 진상을 안 돼. 거꾸로. 아, 예. 상진이 엄마, 상진이 예. 아빠. 현명하네요. 예, 혹시 시청자분 중에 상진이란 이름을 가신 분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상진이 엄마, 상진이 아빠한테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 욕을 듣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현대백화점의 경우에 이제 자살 충동까지 네. 올라가죠. 한 4시간 동안을 그 압구정동에서 막 그 난리를 피울 때 그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참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코티죠. 네. 네, 코티졸. 코티졸이 그 뇌세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거의 뭐 뇌세포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뭐 보시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몸 신체에서 나오는 하여튼 호르몬이죠. 네네. 예. 그럼 뭐 뇌세포도 망가지고 네. 뭐 심장도 망가지고 망가지고, 다 망가지죠. 망가지죠.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되니까 네. 계속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현대 뭐 지금 앓는 그 저기 증상이나 어떤 병들 중에 그런 이유가 없는 건 다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스트레스의 중심에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 네. 네, 이거 현대의학은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은 네. 외부 병의 침투에 의한 게 아니라 예. 그것의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코티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래서 코티졸이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에 따라서 뭐 우울증으로도 가지만 네. 어떤 사람은 막 몸살 감기에 걸리고 네. 어떤 사람은 심장병에 걸리고 하는 이유가 네. 바로 코티졸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티졸 때문에. 아까 전에 저 감정 노동이 또 다른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코티졸이란 것 때문에 뇌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기 때문에 질병 유발을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는 얘기하신 이제 거죠. 아까는 우리 사회적 질병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신체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그런 감정 노동에 의해서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 어떤 코티졸을 좀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네. 모든 대한민국의 CS 교육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네. 고객은 왕이니까 또 고객은 돈을 심지어 어떤 회사 매뉴얼에 보면 이제 고객은 왕이 아니라 신이다. 왕이 아니라 신이다. 아니면 네. 신보다 더 높은 존재다. 네. 왜냐하면은 신은 돈을 직접 안 갖다 주지만 네. 고객은 돈까지 돈을 갖다 직접 주니까. 갖다 주지 않느냐. 네. 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느냐. 음. 그래서 대한민국은 돈을
신으로 모시는 회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까지 신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 진상들 보면은 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상당히 뭐 사회적으로 뭐 그런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 막 당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이렇게 왕으로 모셔야 되나. 네.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요구를 하고 CS가 네. 그거를 그 사람을 신이나 왕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런 참 별별 없는 인간한테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하면은 좀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고객에 의해서 그 종업원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시스템에서 방어할 수 없는 현실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이런 심리적 컨트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소장님께서 시스템적으로 회사 내에서 그런 진상 고객들에 대해서 받는 감정 노동을 또 CS 교육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교육 형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오히려 그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이제 감정 노동 교육도 필요하죠. 네. 감정 노동도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네. 시스템적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사실 늦은 이유가 네. CBS 방송에 이제 생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막 늦었는데요. 네. 전화로 이제 늦었는데 그때 아까 나온 얘기는 시스템적인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서도 이제 그 마트 여직원들이랑 계속 그 상담을 했는데 네. 뭐 그 캐셔들한테 와서 이제 뭐 별의별 어떤 인격 비하 뭐 물건 식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와서 먹어봐라. 네. 먹으니까 고기는 이상이 없는데요. 네. 네 입은 무슨 아가리냐. 그거를 뭐 입이라고 달고 다니냐. 막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전에 그 일을 당했는데 지금도 막 그 트라우마 때문에 헤매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와 있어. 네. 그럼 해결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조 쪽에서는 감정노동 수당을 달라. 감정노동 수당. 신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감정노동 수당을 주는 회사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있기는 있네요. 그 로레알이라는 그 로레알. 화장품 회사에서. 외국 기업 아니에요? 네, 거기는 이제 노조가 잘 돼 있어요. 그 노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한 달에 아마 지금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적다. 치료비. 아주 많이 적네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마트 캐셔들이 이제 접근을 하더라고요. 감정노동 수당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좀 낮긴 한데 그거와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노동 방어권이라는 게 중요하다. 감정노동 방어권. 그러니까 그런 진상이 왔을 때 그 말단의 아줌마가 상대하지 않을 권리. 안 할 권리. 상대하지 않을 권리.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런 어려운 고객들은 별도로 전문팀을 만들어라. 전문팀이. 전문팀이 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서 예의를 갖추고 하되 전문팀이 가서 상담을 하고 정말 그 식품이 뭐 정말 문제가 있는지 교환은 그 캐셔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아가리 소리를 듣고 무슨 저 현대백화점 아줌마가 무릎 꿇어야 되냐 이거죠. 그 전문팀을 운영을 해서 그런 진상 고객들이랑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하지 않을 권리,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최소한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좋네요. 시스템적으로. 그 전문팀이면 또 다른 감정 노동하는 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전문 감정노동. 왜냐하면 또 그런 팀 같은 경우는 또 돈을 또 많이 줘야 되겠죠, 사실은.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경험도 많고 나이가 있는 또는 이제 저한테 이제 감정노동 교육도 받은 꼭 받아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좀 있는 방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다면 되는데 참 캐셔나 뭐 아니면 많은 그런 분들이 뭐 그런 교육 받을 기회는커녕 뭐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권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뭐 파견직, 뭐
입점 업체에서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이마트나 뭐 백화점의 그 고용 형태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고용 형태의 만물상이다. 온갖 형태의 그 뭐 알 수 없는 그 뭐 별의별 파견직, 임시직, 네. 뭐 특수고용직,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용어에 한 대여섯 가지의 종류에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 자기 본사 직원은 12%밖에 안 돼요. 평균. 네. 그밖에 안 됩니까? 네, 12%. 나머지 싹 다 외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CS 매니저는 본사 직원이거든요. 네. 네, 본사 직원이니까 당연히 아줌마가 무릎 꿇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 아줌마는 뭐 비정규직이거나 네. 아니면 뭐 무슨 딴 회사 직원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제도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네. 방어권이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 사람들 옷은 또 이렇게 마트 옷을 입고 또 그러니까 딱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저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아 저는 여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착각을 하죠 소비자 네. 입장에서. 삼양라면 매대 앞에 있는 아줌마는 삼양라면에서 파견하는 아줌마. 네, 농심 앞에 있는 농심에서 파견하는 아줌마 이런 거죠. 전부 다. 참 이 세상에 귀하고 귀한 건 사람인데 뭐 비정규직이라는 어떤 이름 아니 뭐 텔레마케터라는 어떤 직업 때문에 이런 감정 노동을 이렇게 심하게 겪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텔레마케터 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그 욕이나 심한 단어가 나오면 그 방송처럼 땡땡하고 이렇게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전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엉뚱한가요? 네, 아 좋네요. 근데 스위치 딱 누르면 네, 안 들을 권리.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그냥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땡땡으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 예, 있어야죠. 네, 그걸 줘야 된다는데 지금은 아직도 뭐 없어요. 전화 끊을 권리가. 어디선가 좀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이렇게 지금 열심히 경청하고 계신 티셔츠에 왜 쿡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예, 죄송하지만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도봉구 창동에서 온 노제 우리 너무 짠 것 같잖아요. 도봉구 창동에서 온 누구시? 노제광. 예, 네.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소장님께. 예,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네. 일단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정말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을 저도 좀 이렇게 겪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대체하는 그런 직업들이 뭐 웃음 치료사라든지 요즘 그런 이제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감정 노동 관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저희가 만약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이 차별화돼 있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실질적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정노동 관리사의 어떤 수료를 하고 났을 때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그리고 궁금하신. 다른 것들과의 어떤 차별성이 어떤 건지. 뭐 웃음치료랄지 다른 뭐 비슷한 것과 차별화된 거. 그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정 노동을 사실은 이제 몇 군데 기관에서 접근을 사실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예. 공무원들의 어떤 심각한 감정 노동을 위해서 이제 뭐 감정 노동 힐링 프로그램에서 한 2박 3일 이렇게 연수를 해서 하고 있거나 또 KT에서 이제 KT에서도 계열사로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있고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은 나름대로 좀 그런 걸 고민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힐링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힐링, 웃음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죠. 힐링 차원, 명상을 한다거나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상담 전부 다 힐링인데 힐링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죠. 일단 뭐 예방이 아니다. 고객할 때 당할 거 다 당하고 와서 사후 약방문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공황장애나 뭐 트라우마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완전히 치유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고 두 번째로는 다시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상진이 엄마한테 허벌을 청나게 당했는데 힐링을 좀 해서 좀 조금 좋아졌어요. 다시 돌아갔더니 B라는
상진이 아빠한테도 당하는 또 거야. 당해. 예. 어저께는 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폭행을 하는 사람이었어. 예를 들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 제가 그 아까 감정 노동의 정의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루즈가 얘기한 그 감정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과 돈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전부 다 뭐 나의 직업이니까 다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잘리고 이러니까 그 사후 약방문의 문제도 있고 계속 이거를 또 그 자리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감정노동 관리사 과정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교육입니다. 그런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뭐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런 진상이 와도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화심리학이나 뇌과학, 뭐 NLP, 또 문화인류학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차별점이죠. 그러니까 다 여태까지의 어떤 힐링이나 웃음치료 이런 거는 사후 대책. 이게 어떤 지속 그 다음에 다시 현장에 돌아가면 이 직업이니까 돌아가면 아무 게 없었는데 이거는 한 번 익히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면역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심리 컨트롤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조금 제가 좀 다시 질문을 좀 드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점을 달리하는 거다. 좀 사례를 하나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진상들이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뭐 어떤 그런 상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문제를 고객은 왕이다 하니까 여기 와서 풀고 있는 거거든요. 막 왕이 된 거죠. 네네네. 어디 가서 왕 노릇할 데가 없었는데 아나무인이야, 그죠? 여기 와서 왕 노릇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야 저런 인간한테도 내가 이렇게 CS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비굴하게 당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록 CS는 하더라도 마음가짐은 참 너도 한심하다. 너도 참 한심하다. 참 동물의 상태에 불과하구나. 여기 와서 왕 노릇하러 들다니 자식이 내 웃음이나 한번 먹어라. 이렇게 거꾸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그 순간순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은 짧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짧게 해서 그런데 이제 제 교육을 받으면 교육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우리 지금 생방송 하기 전에 미리 많은 분들한테 뭐 사례, 뭐 감정노동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 박명규 씨가 한번 소개 하나 해주시죠. 사례가 있으시면. 그럼 사례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례 질문인데요. 지금 혹시 기운이 없으신 건 아니죠? 조금 이제 기운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고요. 저는 보험 세일즈를 합니다. 매월 고객 관리 차원의 안부 문자를 보내는데 어느 날 한 고객이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욕을 하며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문자를 보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차종 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끊어버렸습니다. 전화상의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참고 넘겼다네요. 하지만 일 때문에 그 고객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이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다시 그 고객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네, 이건 감정노동이라기보다는 사랑노동이라고 하는 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노동이라고 하는 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니까 제가 생각했는데 소장님 책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텔레마케터가 응대를 했더니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지? 너 책임져. 나 사랑한다고 했어. 너 어떻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맞죠. 맞나요, 진짜? 예, 실제로? 114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와. 응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 범죄율이요. 제 감정노동 관리소장이 이제 경찰분이 계신데 네. 비가 막 내리는 날보다 예. 이렇게 비가 내리기 직전에 막 꾸물꾸물꾸물하고 막 이런 날 범죄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경찰도 상진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군요. 근데 콜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진상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한 날 전국에 이제 변태들이 다 전화하는 거죠. 자기 하나 사랑한다고. 어머 왜 이러세요? 한 번만이라도 가잖아요. 그걸 한 30분, 1시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패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 노동 이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박남규 씨가 한숨을 쉬시는데. 의부증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간의 문제고 특히 그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맨날 바람을 피우거나 뭐 아니면 그 여자가 이부증이거나 뭐 어떤 부부의 문제 때문에 당신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분리시켜라. 그거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의 문제고 그 두 사람의 문제가 바깥으로 표출됐을 뿐이다. 괜히 혼자 불안해했네요. 라고 방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건 내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이제 분리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 남녀가 만나면 동물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두 남녀가 그렇게 둘이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바람을 엄청나게 잘 피우는 동물이든가 아니면 의부증에 걸리는 동물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깨달으면 분리는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억지로 분리시키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그냥 된다는 거죠. 네. 저도 사례가 하나 들어왔는데 읽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TV, 전화 등을 설치하는 AS 업무를 맡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고객을 만나다 보니 별의별 고객을 다 만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 고객의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치고 나서 다녀간 이후로 PC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고 저에게 물어내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고객이 이렇게 클레임을 걸면요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나 봐요. 문책을 당하니까 문책 당하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먼저 자기가 돈을 사비로 내고 이런 일을 한대요. 근데 결국은 무릎을 꿇고 또 사과도 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왔습니다. 그게 참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상진협과는 다르게 이제 블랙 컨슈머 영역이거든요.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 덤비는 사람을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전혀 정말 그런 사람이 직업인가요? 돈 맛을 본 건가요? 돈 맛을 보고 거의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업종별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블랙 컨슈머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몰랐네요. 많이 있어요. 여러 업종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보험회사의 유명한 블랙 컨슈머 사건이 삼경원 사건이죠. 삼경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시죠? 삼경원이란 도안. 그러니까 억의 만배가 조원. 조의 만배가 경원이에요. 경원. 삼경원 보험료 자기 만기 보험금을 삼경원을 내놔라. 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보험 설계사한테 듣기로 뭐 복복리 뭐 자기 계산하면 받을 돈이 삼경원이라는 거예요. 삼경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억 원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한 100년간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잘 살 수 있는 돈이 삼경원입니다. 그거 보험료로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6개월 동안 그 회사 앞에서 데모하고 뭐 그 소비자 상담실 과장이 하는데 가위로 찌르고 뭐 한복 입고 막 난리를 펴가지고 거기 그 최초에 보험했던 보험 설계사, 그다음 본사의 상담실 과장 이제 넘어가거든요. 여기 본사로 분자가 뭐 등등해서 한 4-5명이 거의 트라우마에 걸리고 다치고 뭐 6개월 동안 헤매고
방법이 없어, 해결 방법이. 결국 6개월 후에 도저히 해결이 안 나니까 이제 본사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업무방해 들은 사람이 구속이 된 사례도 있고, 네, 구속이 된 사례도 있고, 삼성전자도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네, 돈을 뜯어낸 사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것도 처음에 이제 삼성 쪽에서는 한 500만 원 주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무마를 했다가 무마가 안 되고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고 더 크게 걸렸죠. 그것도 역시 이제 에이스 기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 본사 서비스 센터 그 직원들 또 그 직원까지 안 되고 위에 과장까지 뭐 한 6개월을 시달리다가 법에 고발을 했더니 국가서에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린 거로. 판명에 대해서 구속당했죠, 그 사람이. 구속당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소비자 상담실 그 실장급들마다 따로 교육을 또 해요, 제가요. 네. 그 특강을 가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제가 갈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가는데 그건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블랙 컨슈머 리스트를 관리를 해서 서로 공유하는 초기에 딱 끊어버려라. 초기에 딱 끊어버려야지. 그거 뭐 계속하면은 지금 사례처럼 밑에 AS 직원이 비참하게 자기 돈 물어내든가 아니면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막 결국 회사에 막 이미지까지 타격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정신적으로 다치고 막 이러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 컨슈머는 업종별로 좀 틀리겠지만 기준을 좀 만들어가지고 뭐 식품, 뭐 패션, 뭐 전자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경우는 명백하거든요. 다 고쳤는데 스위치가 안 켜진다 이런 거는 돈을 내놔라. 그건 블랙 컨슈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딱 고발을 해버리는 게 그럴 권리를 줘야 되고 반대로 고발을 하는 이쪽 서비스 센터에서 고발을 해야 되죠. 고발을 하든지 못합니다. 고발하려면 고발하십시오. 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한번은 여기서 던져. 삼성에다 한번 공갈, LG에다 공갈, 펜텍에다 공갈.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그 블랙 컨슈머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영어권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고요. 콩글리시입니다. 컨슈머 프로드라고 그래요. 프로드. FRAUD. 그게 이제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사기꾼. 사기꾼에서 이미 그 고객 만족이라는 이론이 나온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 영역에서 취급을 해요. 그렇게 대처하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럼요. 잽싸게 전문팀이 내려와가지고 차단 딱 시킵니다. 고발 바로바로 하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 미국 기업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막 본사 차원에서 너무 세게 하니까 실제로 그 피해받은 소비자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막 굉장히 큰 액수를 보상받기도 하는 사례 가끔 보잖아요. 실제 소비자였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나오고요. 우리하고는 다른 게. 그래서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막 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옳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어떤 제도의 한 절반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감정 노동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상진연마, 상진아빠, 블랙 컨슈머, 미스테리 쇼퍼, 막 이걸 다 그냥 그것도 비정규직이. 아니면 아웃소싱 기기. 뭐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거를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그 AS 센터 양산 지부장이 자살했잖아요. 지부장이 자살했어요? 그럼요. 그 노조 지부장이 자살을 했는데 그 전달 월급이 41만 원이었어요. 처자식이 다 있는데 41만 원이었어요. 그거는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든 그 서비스 센터 출장직 직원들 있잖아요. 비수기 때는 월급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수두룩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또 그런 감정 노동은 노동대로 또 받고. 그럼요. 근데 소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제가 약간 막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진상들이 진상을 부리는 그 사람들도 어디선가 감정 노동을 받았던 걸 이쪽에다 푸는 건 아닌지. 당연히 그렇죠. 또 아니면 실제로 감정 노동을 받는 사람들이 이 감정 노동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감정 노동을 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막 그런 게 걱정되는 그렇거든요.
뭐 온 국민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 국민이 네. 다 감정 노동자 같은데. 그걸 이제 저는 제 강의에서 감정 노동의 네. 폭탄 돌리기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사람한테 하면 돌고 돌고 돌아서 그게 내 가족한테 오고, 그러게요. 네, 나한테 오고, 그러게요. 네,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한테 올 텐데 그 피해가.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요. 네. 리얼한 얘기지만 잠깐 감정 노동을 당한 자에 의해서 당하고 있어요. 네, 공무원이신데 네.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자세가 예.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구나 지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또 이렇게 다 좀 푸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불행한 사회로 가고 있고요. 네. 그 OECD 국가 중에 하여튼간에 뭐 1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자살률 1위, 뭐 존속 살해율 1위, 아, 슬프네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저출산율 1위, 뭐 무슨 그 유럽의 사회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 그래요. 저거는 폭동이 나거나 지금 뭐 도저히 사회가 지탱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학자들로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특이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더 심각한 거는 20, 30대들이 뭐 취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네. 뭐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고 네. 있는데, 다 이 사회는 어떻게 몰아가냐면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뭐 노력하면 된다. 네. 긍정론의 세계,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이나 빨아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개인신이 취직이나 됩니까? 뭐 취직해봐야 뭐 비정규직에 어디 뭐 저 알바 뛰고 있는데 다 감정노동자 편의점에서 뭐 하고 있고 뭐 네. 부집에서 서빙하고 있고 뭐 그런 참 비참한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감정노동이라는 이 단순한 어떤 심리적 기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1위 말고 좀 새로운 정말 좋은 듣기에 좋은 그런 1위가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레마케터들이 뭐 그 진상들 아니면 블랙 컨슈머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로 소비자인데 너무나 친절한 소비자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감정 노동자를 매만져주는 그런 소비자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좀 반대로 포상을 하거나 좀 오히려 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발상으로 좀 대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컨슈머는 이제 화이트 컨슈머라고 그러죠. 아, 화이트 컨슈머가 또 있나요? 예. 화이트 컨슈머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기존의 CS는 저는 네. 기존의 우리가 CS는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네. 기존의 CS는 화이트 컨슈머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고객을 왕으로 모시면 되고 네. 종업원을 존중해주는 화이트 컨슈머한테는 왕이 아니라 신의 대접을 해주겠다. 명확하게 네. CS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상진이 엄마, 상진이 아빠, 네. 또 블랙 컨슈머나 이런 사람은 분리를 시켜라. 그게 기업에도 이익이고 뭐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 아니냐 이런 작은 기업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 산후조리원 하시는 분이 이제 제 교육을 원장님이 받으셨는데 산후조리원도 아주 심각한 왜냐면 산모들이 이제 또 이게 자기 아기가 제일 귀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조금만 불이익을 받아도 막 대단한 근데 이제 그게 항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돈을 집요하게 요구를 변상을 요구하고 뭐 막 심각한 문제가 도를 지나친 경우를 만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 강의를 들었더라면 자기도 고객 만족의 최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500만 원인가 얼마 다 보상까지 해줬는데 더 막 1억을 내놔라 막 이런 그러니까 처음 제 얘기를 듣고 처음서부터 환불만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법으로 검토해봤을 때 환불만 딱 해주면은 된다는 거예요. 환불해주고 딱 끊어버렸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 6개월 이상을 이 고통스러운 세월이 없었을 텐데 저보다 고객 만족 최면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그 블랙 컨슈머 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한테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절대 돈 안 됩니다. 그냥 끊어버리세요. 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뭐 마을버스 기사분이나 버스 기사분께서 먼저 인사해주는 그런 경험 보셨죠?
근데 저도 지금 마음이 찔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탔는지 안 탔는지 때로는 뭐 질문을 해도 그냥 퉁퉁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런 인사를 하는 기사님한테 인사를 할 때 제가 오히려 인사도 뭐 안 받고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리거든요. 아, 그러면서 나는 사실 정말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받은 그 대우를 나는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 하지 않았나. 아, 그런 마음의 양심에 또 가책이 약간 드네요. 맞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듭니다. 소장님의 강의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 약방문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저도 책을 통해서 뭐 아까 관점을 달리하는 거 말고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바꾸는 게 그런 거죠. 네. 그 사람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태나 네. 또는 와서 자기가 그 진상을 떨고 있는 상태, 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폭탄 돌리기,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서열 사회로 보고요. 서열. 네, 서열 사회로 보고. 네, 네, 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모든 집단 생활하는 집단에서 이 서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서열이라는 건 꼭 우리가 무슨 물리적 서열뿐만이 아니라 네. 물리적 서열은 회사에서 뭐 직급, 뭐 네. 군대에서 계급, 네. 뭐 이런 게 이제 물리적 서열이겠죠. 뭐 나이네. 그렇죠. 네. 나이, 뭐 민증가 뭐 이런 게 다 네. 물리적 서열이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동물 사이에는 다 이게 심리적 서열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심리적 서열. 심리적 서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코티졸 수치도 많이 좌지우지되고 또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 수치도 많이 좌지우지되고 네. 그래요. 실제로 피를 뽑아서 보면은 서열이 낮은 개체는 중간 개체에 비해서 코티졸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몸이 네.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 상태가 뭐냐면 동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동물에.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는 이제 깨달음인데, 동물의 깨달음인데 그 코티졸이 계속 나와서 지금 뭐 거의 이게 코티졸을 오래 안고 있으면 암도 걸리고, 뭐 우울증도 걸리고, 네. 뭐 감기도 걸리고, 뭐 이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게 코티졸이. 그럼 어디 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서열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서열을 회복. 할 데가 없어. 네. 할 데가 딱 저기 갔더니 고객은 왕이다. 네. 아무리 짓밟아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CS 매니저 뛰어오면 당신이 사과하라 그러지. 뭐 거기 가서 이제 서열 회복하는 거예요. 코티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깨달음입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는 게,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동물과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인간도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고 그 동물적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여기 와서 개지랄 떨고 있구나. 참 전문 용어 나왔어요. 한심하다. 네. 갑자기 눈 삐리리 해야 되는 라고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상황에서 막 화가 났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으로 있네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도 좀 해결해.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억지로 생각한다기보다도 그 전에 이제 그런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으면 쉽게 되죠. 그럼 뭐 이제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저희가 네.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뭐 박남규 씨는 혹시 뭐 최근에 감정 노동했던 사실 감정 노동이란 게 직업을 통해서뿐 아니라 뭐 가족 그렇죠. 뭐 우리 같이 지내는 뭐 동료들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감정 노동 아닌가요? 그렇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동창회 나가면 잘난 척하는 친구들한테 감정 노동 시키는 거고요. 잘난 척 하는 사람 자체가 잘난 척 하지 말자고요. 혹시 뭐 생활하시다 그런 사례나 아니면 뭐 본인 사례나 뭐 있으시면 하나. 저는 사실 요즘 감정 노동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늘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날 권리가 저는 이제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생기셨어요. 만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것 최고입니다. 네. 저는 뭐 한 4년 이제 이렇게 창업을 했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 안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면 돈은 덜 벌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 고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돼간다네요. 소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뭐 감정 노동의 진실한 책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가슴으로 와서 읽고 좀 스스로가 감정 노동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럼 좀 성장이 좀 따뜻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감정 노동 없는 세계 제1위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우리 김태용 소장님 화이팅! 그리고 감정 노동 뭐 어떤 또 화이팅을 한번 할까요? 행복한 대한민국. 그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파이팅. 예. 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피셔리 휴먼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고해주신 분들, 우리 구성작가 김조영, 저기 저 뒤에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촬영에 매번 이렇게 애써주시는 셀프 박정호, 반갑습니다. 우리 웹콕 사람 방청객 묘제강 창동 사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진행자인 진행자연 박남규, 그다음 저 정아진, 그리고 오늘 가장 빛내주신 김태용 소장님이었습니다.